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valuating Regression and Probabilistic Methods for ECG-based Electrolyte Predic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Scientific Reports에 2024년 게재되었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8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시스 분야에서 상위 약 20%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네, 해당 논문의 인트로의 첫 문단에서는 일렉트로라이트, 즉 이 전해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해질은 쉽게 말하면 체액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하는 물질로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런 전해질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다른 심장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기존의 전해질 검사가 혈액, 그러니까 이 침습적인 혈액을 뽑아서 측정하는 이런 검사를 해야 되고, 침습적 그리고 고통을 유발하고 이런 등의 한계점을 언급을 하면서 ECG 측정의 편리함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전해질 농도 측정을 위해서 ECG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ECG 심장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에서 ECG를 활용한 DNN이 심장 질환 예측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 전 연구들의 한계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ECG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해질 농도를 리그레이션 모델로 직접 예측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바를 설명을 하고 있고 ECG를 통해서 이 전해질 농도를 직접 프레딕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CG와 전해질 데이터를 획득을 했는데 ECG의 경우에는 11리드 심전도를 10초 동안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11리드 중에서 8개 독립적인 리드만 추후 연구에 활용을 하였는데 이 이유는 제가 저번 저널 미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리드 1, 리드 2, 리드 3로 이 계산이 가능한 다른 리드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8개의 리드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으로는 일단 샘플링 레이트가 400Hz여서 이것을 그대로 별도의 다운샘플링을 진행하지 않고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10초의 데이터를 4096개의 샘플로 맞춰주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제로 패딩 과정 같은 경우에도 저번 저널 미팅에서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본 결과 이 4096개의 샘플은 일단 2의 12제곱으로 이 FFT 같은 알고리즘에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딥러닝 모델이나 이런 신호 처리 과정에서 이 주파수 도메인 변환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2의 제곱수를 사용하는 것이 계산량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해서 이 ECG 관련 딥러닝 연구에서 4096개로 샘플을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으로 일립틱 필터라는 것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0.8Hz의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고 40dB의 어테뉴에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방향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접해보는 거긴 한데 일단 그 베이스라인 코렉션 차원에서 조금 해주는 걸로 조사를 했고 좀 더 추가적인 정보는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타슘과 칼슘, 소듐, 그리고 크레아틴 이 4가지의 전해질 농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구에서 활용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레즈넵 모델을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 레즈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 저도 조사해 봤을 때 이 레즈넷 모델 같은 경우에 그냥 2차원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면 쉽게 쓸 수 있는 모델이어서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70%의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30%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특이하게 이 70%의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전체 ECG 데이터셋에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획득된 데이터들만 활용을 하였고 이 70%의 전체 데이터셋 중에 70%를 트레이닝 그리고 나머지 30%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30%의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졌는데 템포럴과 랜덤 테스트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템포럴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 중에 1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획득된 데이터만 활용을 하였고 랜덤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동일한 기간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 랜덤으로 뽑아와서 활용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일단 랜덤 데이터 템포럴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적인 분포 변화가 있는 데이터에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과거의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하고 17년 1월 1일 이후 이 미래의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자 했다고 하고 랜덤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하게 2017년 1월 1일 이전의 데이터들 안에서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 2017년 1월 1일 전이든 후든 사실 한 명의 피험자는 한 시점에서만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전후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에 대한 이 일반화 성능을 이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의료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고자 이 분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좀 다양한 조건으로 레즈넷 모델과 다양한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이 머신러닝 모델들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이 고차원 피처 현재 연구에서는 8개 리드에서 4,096개의 샘플이 있으니까 총 3만 개가 넘는 많은 고차원의 피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은 이런 고차원 피처로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성분 분석인 PCA를 사용을 해서 차원을 256개로 축소를 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이 세 가지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PCA를 활용을 해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은 이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에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계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비용을 좀 낮추고자 이 트레이닝을 배치 와이즈로 하는 방법을 또 수행을 했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과 3레이어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 모델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분류와 리그레이션에 대한 이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갑자기 전해질 농도를 예측하는 것에서 갑자기 왜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왔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클래시피케이션과 올디널 리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디스크리타이즈 더 타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전해질 농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해질 농도를 K 인터벌로 나누는데
이 K 인터벌로 나눈다는 게 만약에 K가 3이면 전해질 농도를 그냥 범위를 3개를 해서 3가지의 구간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구간을 각각 독립적인 클래스로 여겨서 이 3가지 그냥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올디널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접해보는 그 개념이었는데, 일단 이 3가지를 순서가, 그러니까 고칼슘이 정상보다 많고 정상이 저칼슘보다 많다, 이런 순서를 학습하는 것인데, 세 구간의 순서적인 확률을 학습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구간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리그레이션 문제는 정확한 값, 뭐 예를 들면 전해질이 뭐 칼슘이 3.1, 칼슘 농도가 3.1이다, 이런 정확한 농도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정확한 값 자체보다는 칼슘이 많다, 정상이다, 적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간을 독립적으로 나누어서 그냥 분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칼슘이 정상보다 칼슘이 많다, 이런 관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디널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의 중간 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순서 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이 모델이 이 구간 예측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말하는 리그레이션 모델의 예측의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probabilistic regression 접근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의 예측값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정량화를 해서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 임상적인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예측값만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예측의 불확실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 접근 방법을 추가로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알리토릭 uncertainty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사실은 그냥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들의 분산을 계산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epistemik uncertainty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불확실성인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앙상블 메소드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각 모델의 예측 평균과 그 예측한 값들의 분산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랜덤 시드와 데이터 배치가 다른 5개의 레즈넷 모델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레즈넷 모델에서 나온 예측 평균과 분산으로 이 불확실성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해서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 파라미터 분포의 공분산을 추정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하나씩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그냥 단순하게 레즈넷 모델을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의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 템포럴 테스트 셋과 랜덤 테스트 셋으로 각각 평가를 한 결과가 이 위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랜덤 테스트 셋을 보시면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이 R값, 그러니까 예측한 이 실제 농도와 예측한 농도 간의 R값이 0.58 정도로 꽤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MSE 같은 경우에는 0.152 정도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템포럴 테스트 셋,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때 획득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MSE가 0.262로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R 값은 오히려 0.6으로 좀 더 높은 것을,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 전해질 농도에서도 비슷한 경향, 둘 사이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포타슘 이외에는 모두 이 실제 값이랑 예측된 값이랑 간의 이 R 값이 굉장히 0.2 정도로 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에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위쪽의 세 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A를 통해서 피처 디멘전을 줄인 후에 모델의 전해질 농도 예측 성능을 확인한 것이고, 아래쪽은 배치와이즈로 트레이닝을 한 이 두 가지 모델과 그리고 레즈넷 이렇게 해서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이 MSE, 민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그냥 오차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레즈넷에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과에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앞서 설명드린 올디널 리그레이션의 그 성능 차이를 확인을 한 것인데, O라고 표시한 것이 올디널 리그레이션이고 C라고 표기한 것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Area Under the Macro ROC라고 해서 사실 이 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 이 사실 예측 성능이 좀 더 그 올디너리와 클래시피케이션을 상관없이 예측 성능이 높고, 그리고 칼슘이 조금 더 포타슘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포타슘 안에서도 이 올디너리 리그레이션이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좀 더 성능이 좋고, 칼슘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이 분류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조금 더 적을수록 성능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예측 그 모델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결과인데,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선이 이상적인 결과이고, 이 중간의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예측한 값들의 평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라플라스를 활용한 그 불확실성 범위를 나타낸 것인데, 가장 범위가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앙상블 했을 땐 좀 더 넓어지고, 이 알리토릭 가우시안을 했을 때 이 가장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알리토릭 가우시안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이 예측한 값들의 분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큰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는 이 불확실한 데이터를 없앨수록 어떤 식으로 이 예측 성능이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 불확실한 데이터를 없앴을 때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빨간색의 이 그냥 모델이 예측한 값들의 분산, 이 값 중에 여기서 불확실한 데이터들을 빼주니까 이 예측 성능이 오류가 가장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세 지표에서 모두 이 불확실한 데이터들을 없애주니까 예측 오류가 낮아지더라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단 ECG 데이터를 활용을 하긴 했는데, 그냥 피험자별로 단일의 10초 데이터만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더 오랜 시간의 ECG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한 피험자 내에서 ECG 데이터 양을 늘렸다면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서 이 예측 성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테스트 데이터셋을 템퍼럴과 랜덤으로 나눈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별 피험자가 2017년 1월 1일 전후에 각각 한 번씩 전후로 데이터를 두 번 다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 이런 목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2017년 이전과 이후에 환자군의 뭐 나이나 성별, 질병 상태나 뭐 병원 환경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확인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뭐 DNL 모델의 중요성을 좀 인트로에서도 그렇고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레즈넷 모델 하나만을 활용을 해서 좀 아쉬워서 더 다양한 모델을 활용을 했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